우선 암이 어떤 질병인가 같냐고 첫째 질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뭘까? 암 진단을 받은 분한테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하면 좀 짜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암은 급성병이 아니고 만성 질병입니다. 만성. 그렇다면 뭔가가 오랫동안 쌓아져 와서 나온 결과라는 건데, 그래서 암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정의해 보자. 그럴 때 이제 모르죠. 복잡한 얘기를 그냥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암은 생활습관병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암은 생활습관병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인 의학적 표준입니다. 암은 생활습관병. 여기서 어떤 방법론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암은 생활습관병이다. 근데 그 말을 어렴풋이 들은 분도 있지만, 아, 그랬던가? 맞아, 그런 것 같기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거보다 많은 우리의 이미지는 암은 무서운 병, 큰일 난다, 잘못하면 죽는다, 잘 안 낫는다, 뭐 이런 것이 우선 압도하다 보니까 암의 본질이 생활습관병이란 말이 제일 중요한 목표 딱 이건데 이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만약 암이 생활습관병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암이 생활습관병이라고. 근데 이제 이렇지 않고 이 말에 이렇게 말이 통하는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그 말을 거의 이렇게 흘려듣고 그래서 뭐를 먹어야 되나요? 뭐 이렇게 그냥 물어요. 앞에 말 듣기 싫은 거고 귀에 안 들어온단 말인 거죠. 그리고 나을 수 있나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어렵죠. 하필이면 생활습관병에 걸리셔가지고 그게 어떻게 낫겠어요? 쉽게 낫겠어요? 이렇게 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 말에 좀 관심을 갖더라고요. 왜 안 되죠? 생활습관병이라면서요. 네, 이렇게. 근데 반대로 말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아, 그렇구나. 생활습관병이어서 어렵겠네요.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생활습관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말이라 쉬운 말이죠. 정말로 접근은 쉽습니다. 이제 마무리까지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암의 치료는 접근 아주 쉽고요. 마무리가 어려울 뿐입니다. 어찌됐든 방향은 생활습관병이라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활습관병이면. 예.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두려움에 압도돼서, 그러니까요, 내가 아무튼 우리 남편 때문에, 또 우리 엄마 때문에 병이 난 것 같아요. 우리 직장 내에 누구가 그렇게 나를 힘들어해서 병을 난 것 같아요. 하고 뭐 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게 하나의 촉발점은 기겠지만 그게 핵심일까요? 이제 이렇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같은 부모에서 자란 여러 자녀 중에도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 때문에 생긴 병이라면 어떤 분은 걸리는데 어떤 분은 안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자극 요소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또 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극 요소에 대한 거는 공감하고 이해되지만 그러면은 예전에 그랬던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다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기억에 대한 감정 이거를 어떻게든지 재구성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암이 생활습관병이다. 요 얘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 얘기.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저는 익숙한 곳을 떠나라입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라. 습관이라는 말은 습관적으로 하고 같은 말이 익숙하다.
자동적이다.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병이란 말은 나도 모르게 뭔가 반복된 어떤 패턴에 의해서 신호 전달 경로가 왜곡돼서 이렇게 암세포를 점점 키우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머리로 이해되는, 의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모르는 거가 많아요. 우리 무의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반복된 패턴은 되게 본인이 늘 익숙한 곳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맞아요. 제가 음식을 함부로 먹었어요. 제가 늘 일상생활 습관이 불규칙했어요.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거 영역 플러스 내가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어떤 것까지가 포함된 거라는 뜻이죠. 습관이란. 근데 그건 언제 알게 될 수 있냐면 익숙한 곳을 떠나서 한 6개월, 1년 이렇게 있어 보면 그때서야 보이기도 해요. 네. 나와 내 가정, 이 가족, 가까운 사람과 지낼 때는 몰랐다고 안 보이던 것이. 그래서 저도 이제 지방이 고향인데 지방에서 누가 연락이 오면 뭐 우리 병원에 오면 낫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꼭 굳이 여기 안 와도 좋은데 어디든 본인이 익숙한 걸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잖아요. 가까운 가족이 있을 때 치병하기 좋지 않나요? 마음도 편안하고 떠나면 불안하고 그 측면이 분명히 있으나 그거보다 그게 얻는 것과 잃는 것 따지면 저는 떠나서 얻는 것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 패턴을 익숙한 곳에 있으면 정말 안 보이고요. 그 안 보이는 무의식적 패턴이 차지하는 비중이 의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서양의 심리학의 역사가 뭐 100여 년 이상 됐는데 그 100여 년의 역사에서 발견한 거를 몇 개만 골라보세요 하면 제 1번이 의식보다 무의식이 힘이 훨씬 세다 이거든요. 그걸 어떤 분은 수치화하기도 해요. 최소 10배 이상 세다예요.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의식적인 것 플러스 무의식적인 것까지. 그래서 익숙한 걸 떠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암에 대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암에 대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란 말이 한자로 쓰는 글자, 이 중국 발음이 쿵푸입니다. 쿵푸. 근데 이제 공부 그러면 우리가 주로 머리로만 하는 거를 공부라고 이해하기 쉬우나 쿵푸라는 말을 들으시면 쿵푸는 주로 우리가 몸으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좀 왜곡된, 편향된 관점을 좀 확장시킨다면 쿵푸에도 몸으로 하는 쿵푸가 있고 그걸 저는 배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가슴으로, 감정으로 하는 쿵푸도 있고요. 머리로, 지성, 이성으로 하는 쿵푸도 있습니다. 이성의 공부, 감성의 공부, 또 뭐 생명력의 공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 중에 당연히 떠오르는 거는 뭐냐면 나다움에 대한 주제가 떠오를 겁니다. 나다움. 자, 이 말을 우리가 일상으로 늘 쓰는 표현하고 연결해 보면 암 치유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일반인에게 물으면 일반인들이 요새는 많이들 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면역력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것도 정말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예전에는 제도권에 이제 주류를 하고 있는 양방 선생님들이 면역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지 불과 10년도 안 됐습니다. 어쨌든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면역력의 정의가 뭐냐면요. 셀프, 나, 그리고 넌 셀프, 나 아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저는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나 셀프는 나다움으로 표현하고 넌 셀프, 나답지 않음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면역력이 첫째 생겨요. 그게 뭐 B세포다, 수지상세포다 이게 주로 그런 일을 하죠. 그 다음에 나답지 않은 것
그게 나다움을 자꾸 방해하고 압박하고 이렇게 힘 막 강제로 밀어붙일 때 물리칠 수 있는 힘, 이게 면역력의 정의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나다움과 나답지 않음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물리칠 수 있는 힘입니다. 힘과 지혜인데, 그러니까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정확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나다움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나다움에 대해서도 나다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저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 영역까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또는 친구들이 사회에서 이렇게 박수 쳐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이게 나다움인지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나다움이란 이 세상 누구하고도 비교할 필요 없는 고유성을 갖는다는 건데, 그에 대하여 공부할 필요가 있다. 나다움이 무엇인가. 나다움이 제대로 서야 면역력이 제대로 서거든요. 뭐 그런 공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표현하죠. 암 치료에 뭐가 중요합니까? 하면 암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암에 대한 치유 과정이 필요하고, 암에 대한 치료라고 되게 해야죠. 치료가 필요하고, 나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 이 두 개가 결합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걸 전 또 다른 버전으로 얘기해 본 거예요. 면역력의 정의는 나다움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암의 본질은 생활습관병이다. 생활습관병이란 선명한 의식부터 깜깜한 무의식까지이다. 그리고 접근 아주 쉽다. 누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끝을 못 보는 게 문제다. 이것이 핵심이죠. 그 끝을 못 보는 이유도 머리까지는 주로 이렇게 들으면 그러겠네 하고 인식이 전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게 그냥 여기서 불이 확 질러져야 되잖아요. 열정이 생겨야 되죠. 감성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요게 가는데 가끔씩은 용기 부족으로 잘 못 갈 때가 있죠. 근데 여기서 실패한 사람이 한 반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여기 열정까지는 생겼으나, 요 배까지 가는 거는, 배는 깜깜한 무의식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씨앗까지, 근본 원인. 씨앗은 항상 땅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뿌리도 그러합니다. 뿌리까지, 씨앗까지 치료해야 한다 이럴 때, 이 말을 하는 때 우리가 똑같이 감당해야 될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무의식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항상 근본 뿌리와 씨앗은 안 보이는 이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만 들고 마무리하죠. 그게 이제 생명이라는 본질을 깨우는 데 있어서 닭이 달걀 알을 품는 거하고 비유하는데, 달걀 한 21일 품으면 생명이 깨어난다고 해요. 부화가 된다고 해요. 근데 어미 닭이 알을 품었을 때 21일인데 한 2일 품고 이렇게 봤더니, 2일이면 21일이 한 10분의 1이잖아요. 이 껍질이 한 10분의 1 다다닥 깨지면, 요 정도 깨졌구나. 한 10번 정도, 10배 정도 하면 이게 되겠구나 하면 중간에 포기할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한 10일 하면 반이 착 가면 좋을 텐데 안 그러잖아요. 20날 23시간까지 아무 표가 안 나잖아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뭐가 눈에 팍팍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포기하는 수가 있죠. 그럼 다시 또 21일을 품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무의식까지 가야 되는 것의 비유예요. 정성껏 그거를 계속 묵묵히 21일을 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탁 깨져 나오잖아요. 이 비유를 좀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정까지는 생겼으나, 가슴으로까지 느꼈으나,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뭐 한 달, 두 달 이 정도는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맞나 이게 아까같이 이게 안 갈라지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막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근본까지 땅속까지 이게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포기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한 95% 되는 것 같아요. 막막해서. 그러니까 아까 암은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아주 쉬운 병이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학력, 뭐 몸의 힘 이 정도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는 거에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요 얘기만 좀 전달 드리고 싶어요. 자, 요 얘기를 듣고 본인의 치유 매뉴얼, 우리 주마니아님 표현대로 하면 치유 청사진을 정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